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지만 진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간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80여 대 등을 투입해 오늘 오전 중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수백 명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생활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피해 집계와 임시 거처 제공은 늦어지고 있고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막판 유세전을 펼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내일 본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 투표소 혼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병상 가동률은 60%에 육박하고 의료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차 협상에 나섰지만 즉각적인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로 밤샘 진화 작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밤새 확산 방지에 주력한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경북 울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좀 진화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이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0% 진화가 이루어졌고 17,7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밤사이 인력 3,9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 등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주로 마을과 문화재 같은 주요 시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선 구축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산림당국은 특히 한때 코앞까지 불길이 번진 금강송 군락지 부근에도 진화대원을 배치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면적이 워낙 방대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와 수시로 바뀌는 바람까지 말썽인데요. 특히 낮 2시쯤부터는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뀔 걸로 전망되면서 산림당국은 오늘도 완전 진화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 80여 대를 띄워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네, 강릉에서 시작돼 동해까지 번진 산불 상황도 알아보죠. 어제 오전 중에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밤사이 강릉 옥계와 동해시에서도 진화대원 600여 명이 직접 물을 뿌려가며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강릉과 동해의 경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불 진화가 가능할 걸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헬기 진화 작업은 물론 울진으로 소방 장비를 보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95% 정도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강릉 옥계와 동해시에도 헬기 16대가 투입됩니다. 이 밖에 강원 영월군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역시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반 넘게 불길이 잡혔는데 마찬가지로 해가 뜨는 대로 헬기 7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동해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1,8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시설 570곳이 불에 탔고 주민 492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생각보다 산불의 기세가 너무 세서 진화에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고 있다며 지역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진화율을 점점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의 산불은 유명 관광지와 주택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동해시 등대마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저 불이 안 보이나? 어머, 저가. 묵호항이 품은 푸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동해시 등대마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손 쓸 틈 없이 불이 번졌고 일부 주택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저 옆에 산등선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거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잔불로 넘어왔을 때 좀 잡았으면 덜했을 건데. 형체가 남아있는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건질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이 펜션도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집기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펜션 앞 조경수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집 앞 녹아내린 그물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나마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적극 진화에 나선 마을 주민과 소방관들 덕분. 일부 주민들이 직접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물량동이를 나르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호스랑 막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각자 집에. 각자 그 집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상용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다 여기 끄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호스를 그죠? 여기 지붕마다 다 뿌리고. 항포구 앞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자리한 형형색색 집들과 담벼락에 채워넣은 벽화가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대마을. 예고 없이 번진 화마가 수십 채 주택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의 원인으로 운전자가 벌인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지목된 상황에서 경찰이 의심 차량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4일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경북 송이산 입구를 지나간 차량 넉 대의 번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오전 11시 10분쯤 차량 석 대가 입구 근처를 차례로 지나간 뒤에 연기가 났고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전후 넉 대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량 번호와 종류를 산림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2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산불 피해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주민 수백 명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집을 잃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온통 그을음만 가득한 마당. 집안은 더 처참합니다. 어디가 부엌인지 어디가 방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재도구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녹아내렸고 집안은 부서진 잔해로 가득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얘도 뭐 통장 하나도 못 가져가서 돈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책이 한 억 단위 넘게 있는데 책을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저 방에 보시면 책 타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실속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울진 북면의 또 다른 마을. 64가구 가운데 5가구가 화마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몸을 뉘일 집도 갈아입을 옷도 없는 주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전부 피라 나왔지만은 뭐 한낮도 못 들고 나오시니까요. 옷도 없지, 이불 도 없지. 뭐 집 질 때까지는 여기서 밖에 있어야죠.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이재민들의 임시거처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 임시주택을 공급하거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며칠째 이어지면서 피해 집계와 지원, 복구도 늦어지는 상황. 집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의 고통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0여 년 만에 최악의 화마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온정 행렬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성금 기부와 각종 자원봉사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 등으로 이어진 산불. 연일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쯤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인 지난 2000년 강원 산불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 인력이 달리자 지역단체의 봉사자들이 달려와서 손을 보탭니다. 거침이 없는 화마에 순식간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려 날문이 막힌 주민들.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따뜻한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봉사자가 속속 몰려들고 생활품 등의 온정이 답지합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재민의 가족이라며 일상 회복의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산불이 끝나도 다시 나무가 푸른 숲이 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도울 테니 항상 힘내시고 울진군 화이팅입니다. 재난 때마다 앞장서서 이재민 돕기에 나서온 삼성과 LG, 한화, 신세계 등도 계열사에서 모은 억대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특히 LG는 생활연수원을 이재민 등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현대차는 차량 무상 점검을, 통신사는 관련 요금 감면을, 금융사들은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 지원을 속속 내놨습니다. 또 송혜교와 아이유, 김고은, 이병헌, 송강호 등 연예계 스타들도 이재민 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SNS 등을 통해서 온정의 행렬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본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저녁 6시 이후에 다른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나온 대책인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시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던 주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월요일 출근길에도 대국민 사과 요구에 침묵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실지?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사과 말씀을 따로.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확진자 투표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고 할 때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일색의 위원들로 채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 아니냐는 비웃음도 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집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반면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선거관리부처에 여권 인사를 대거 배치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대선 결과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본투표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건 아닐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선거 의혹 탓에 일부 보수층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논란 탓에 각자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불리하다는 셈법에 따라 오는 9일 본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검증된 인물론으로 부동층을 공략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 집중 유세를 소화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국토 최남단 제주로 날아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상기하며 갈등과 증오가 아닌 평화와 통합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숨 돌릴 틈 없이 곧장 부산으로 건너가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경북 도민의 노래를 열창하며 고향 민심에 힘을 보태달라고 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검증된 실력에 인물론을 부각하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이처럼 하루 만에 제주에서 부산, 대구, 대전, 청주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승부처가 될 주요 거점을 마지막으로 훑는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찾아 수도권 부동층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며 3주간의 선거운동 강행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대 후보 안방인 경기도에서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원 속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선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선 이틀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략한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안방 경기도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겨냥해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의 적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론을 직격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지난 5년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만든 나쁜 사람들이라며 운동권도 겨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팔이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하남에선 극적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머슴에 비유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되치기하며 머슴의 본분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데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한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정권 교체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라며 본투표에서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사흘 동안 경기도 내 도시만 15곳을 돈 윤 후보. 마지막 날에는 전국 거점 도시를 돌고 강남역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과 노동자 표심에 구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역사의 진보고 선거에서 사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날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주의 대학가를 찾아 1일 1청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성별 공략 전략에 맞서 자신은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성차별 없는 국가로 나아가자. 그것이 저 심상정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또 금수저 흑수저 구조를 깨고 청년들의 기회의 창을 넓히겠다면서 꼰대 정치를 날려버릴 바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곧 역사의 진보라고 강조한 심 후보는 사표 심리에 동요하지 말고 정치개혁 적임자인 자신을 과감히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비정규직의 관리를 확장시킬 겁니다. 또 세입자들의 서름을 단축할 겁니다. 성평등 국가를 앞당길 겁니다. 심 후보는 이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을 찾아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진보 노선을 더욱 뚜렷이하며 심상정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후보들에겐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이어진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텐데 배우자들의 조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부인 모두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난 4일 일제히 사전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나란히 부인과 함께 투표에 나섰던 장면과는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혜경 씨는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논란으로,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주가 조작 의혹 논란으로 대선 전국 내내 비방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후보도 아닌 배우자들이 앞선이 뒤선이 당사를 찾아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한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김혜경 씨나 애초 외부 공개를 꺼렸던 김건희 씨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장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가족들이 전면에 나섰던 지난 대선과도 확연히 비교됩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점이 될 수 있다는 각 당의 전략적 판단 때문인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남편과 유세 일정 곳곳에 동행하며 차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 남편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 예. 여기 전북이 고향입니다. 예, 이처럼 유력한 두 양강 후보 배우자들이 화면에서 사라진 모습은 20대 대선의 역설적인 진풍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어제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둔기에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은 견딜 수 있다며 함께 있던 청년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겨냥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 유세 중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선거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송 대표 상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선거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후보를 포함한 주요 인사가 거리 유세를 할 경우 반드시 담당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와 당대표 등 주요 인사에게는 경찰서별로 신변 보호팀을 꾸린 뒤 근접 배치해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5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양당이 귀책 사유로 일부 공천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아 대선에 비해 관심이 떨어졌다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겠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3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무려 10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구지만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로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진보사당, 단일 후보로 결정된 배복주 정의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삼선 종로구청장 출신의 김영종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건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갑은 거대 양당이 유일하게 맞붙는 곳입니다. 압도적 지지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서초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와 20대 총선부터 출마하며 서력전을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경쟁합니다. 지난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 뒤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 중남구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검찰 수사로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혼전 양상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영입 인재 백수범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대구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한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구는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과 4선을 지낸 중진 출신의 국민의힘 김학용, 정우택 전 의원이 다시 원내 진출을 노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함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투표소 바깥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었던 종전의 방식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스스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분리해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 이후 외출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직접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9만 6,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된 20만 405명보다 3,525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0만 1,383명, 수도권 외지역이 9만 5,49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도 격리 기간이 지나거나 전파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전담 치료 병상에서 나와 치료 비용도 개인이 내야 합니다.
후유증도 걱정이고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마민지 씨의 70대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병상 부족으로 재택 치료를 하다 불과 나흘 만에 상황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지금 아예 호흡이 불가능하시니까 이제 인공호흡기를 다셔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거 없이 코에만 이렇게 달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 수면 상태로 열흘간 전담 병상에서 치료받고 나왔지만 후유증으로 폐가 딱딱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데다 몸 상태도 극도로 나빠져 이후에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코로나 후유증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불어난 치료비는 무려 2억여 원. 건강보험과 긴급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해도 민지 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매주 500만 원씩 계속 더 병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늘어날 거고 실비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아예 대출을 받기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수진 씨 역시 지난해 12월 격리해제 당시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렴과 합병증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할머니에게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독해 병상 이동은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분들도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게 이게 평상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와 치료비 지원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격리해제일까지만 이뤄지다 보니 이후 치료 책임과 비용은 모두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엔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마저 일주일로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떠안게 될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좋아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코로나 음성도 아니고 20일, 급기야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일주일만 아프고 마는 기간제 질병이 아닌 만큼 국가가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병상 부족으로 강제 전원되지 않도록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차 평화회담을 벌여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구축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휴전협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의 벨라베슈 숲에서 3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문제에 대한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협상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나토 비가입, 둘째는 크림반도 병합 인정, 셋째는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국가 승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해법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We have the possible resolution for these three items, key items. What needs to be done is for President Putin to start talking, start the dialogue instead of living in the informational bubble without oxygen. 나토 비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Ultimately, there's a trust deficit between both sides, and while the ceasefire is in play, the military on both sides are able to make gains. So it's very difficult to actually enforce. 개전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영토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강력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군의 예상 밖의 강한 저항, 그리고 천문학적인 러시아의 전쟁 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양측이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을 타결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국부펀드는 국가복지기금과 직접투자펀드 등 2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7일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 행정부가 수입 금지에 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조처의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는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새벽 4시부터 현지 시각 7일 0시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406명, 부상자는 80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국민도 의용군 지원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여행 금지국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100여 명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소지 중인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 제공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를 포함한 헬멧과 방탄조끼, 전투 식량 등 군용물자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과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2.1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는 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의 산불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지만 진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간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80여 대 등을 투입해 오늘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 마무리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막판 득표전을 펼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눈앞에 두면서 병상 가동률은 60%에 육박하고 의료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차 협상에 나섰지만 즉각적인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피해가 급속히 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2만 1,8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서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75배에 해당하며 축구장 3만 500여 개 넓입니다. 산림청은 어젯밤까지 강릉과 동해 산불은 95%가량 진화를 완료했지만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절반가량만 진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경북 울진 산불을 잡기 위해서 산림과 소방, 군의 장비가 총동원됐지만 불길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면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불길도 너무 강해서 진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피어오르는 연기. 진화대원이 굳은 각오로 산을 오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화마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이 너무 넓어 투입된 헬기 50여 대와 5천여 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한 구역에 보통 한 구역당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투입해가지고 진화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화선이 길고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 바람마저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며 산불 진화를 방해하고 있고 며칠째 이어지는 고강도 진화 작업으로 대원들의 피로도 높아지는 상황. 산림당국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남은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소나무 군락지 선단에 화선을 잡는 데 집중 투입해서 작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헬기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울진군 17%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이재민을 힘들게 한 산불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여전히 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서는 금강송 군락지와 문화유산이 많은 불영사를 지키기 위해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화마가 이곳을 덮치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헬기가 저수지에서 가득 담은 물을 산 곳곳에 쏟아 붓습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보호림으로 지정된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 이상 된 금강송 8만 5천여 그루가 1,600헥타르에 분포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군락지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잘 막아내고 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오전부터 헬기와 인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결국 산림당국은 군락지를 지켜내기 위해 산불 지연제를 헬기로 대량 살포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물과 섞어 뿌릴 경우 나무에 불씨가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산불 확산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한 번에 이렇게 방어선 개념으로 이렇게 뿌려놨을 때 비가 안 온 상태에서는 한 3개월 가량의 그 약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있는 불영사에서는 소방관과 문화재 돌봄센터 관계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영사는 사찰내 건축물과 각종 문화재가 보물 등으로 지정된 신라 천정 고찰입니다. 불이 덮칠 것에 대비해 이동 가능한 문화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겼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보물 응진정과 대웅보정 주변에는 물을 뿌리고 정각 주변 낙엽 제거와 가지치기 작업 등을 벌였습니다. 또 3층 석탑에는 불길에도 손상이 없도록 방염포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 낙엽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 문화재 가까이 오면은 문화재 엉겨 붙을 수 있으니까 더 멀리 좀 밀어내고 방화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화마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 등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높은 관심으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열기가 내일까지 이어져서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백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19만 7천여 명 가운데 1,632만 3천여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이미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진 셈입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전국 단위 선거에 적용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1대 총선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데 대해 여야는 사전투표가 보편화됐고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미리 투표에 참여했다는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리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이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그런 단일화, 어떤 정치적 굴복이다.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상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본 투표까지 포함하면 이번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보다 본 투표율이 51%포인트나 높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에서도 40%포인트 안팎을 웃돌았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지만 17대 대선에서 60%대로 떨어졌고 지난 대선 때는 70%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6%를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 투표에서 44% 정도만 나오면 80%가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분산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투표율은 19대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호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대통령 되는 거를 보기 싫어서 투표를 하는 그런 묘한 현상이 결합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어선다면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서 80.7%를 기록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 규모와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막판 네거티브 공방 등이 투표율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오늘 낮 12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노 위원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준비 부족을 시인하면서도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의 출마 선언부터 대선까지 시선이 집중된 결정적인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전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경선 경쟁자들의 집요한 공세 속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원팀 구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대선 본선에 진출합니다. 동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양강 후보를 둘러싼 난타전도 시작됐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가을 제3지대 후보들도 본선 진출이 확정되거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전국은 이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정의당의 대선 후보의 소임을 무겁게 받아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규모로 꾸린 선대위가 삐걱댄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쇄신이란 기치를 내걸고 선대위 중요 인사와 당직자가 일괄 사퇴하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큰 경랑을 겪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사퇴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내용 속에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고 선대본부로 다시 꾸립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방전은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주가 조작 논란을 두고 벌어진 진흙탕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아니 법인카드 그것도 세금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 깡을 했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중도층 지지를 받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오갔지만 지지부진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를 내세우며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직전 극적인 야권 단일화 발표로 대선 전국은 또 한 차례 커다란 변수를 맞이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숨가빴던 대선 전국을 헤쳐온 여야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후보들의 일정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 후보는 먼저 오늘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후 서울 여의도와 경기 파주, 인천 서구와 경기 광명 유세를 진행하며 수도권 중도층과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전국 거점 도시를 훑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윤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친 경부선 상행선 유세를 마친 뒤 서울 시청광장에서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섭니다.
이후 서울 건대입구역과 강남역 일대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2030 세대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심 후보는 먼저 오늘 아침 서울 노원구민과 출근길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 고려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신촌에서 유세에 나서며 청년 세대를 향해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후보의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는데요. 청년층 구애를 위한 공약은 앞다퉈 쏟아냈지만 허점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야권의 정권교체 공세에 맞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패는 정치 교체였습니다.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내놓으며 정치 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생 꿈꾸었던 이 양당 독식 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좀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은 대선을 위한 내표 꼼수라며 정권 교체야말로 정치 개혁이라는 역공을 폈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주를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은 정치개혁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개혁 공약 자체가 없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서도 양강 후보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등 검찰권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입장도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청년층 구애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 도약 계좌 등을 골자로 제시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일자리 안전망, 일자리 대전환을 통한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늘리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내일 배움 카드 이거를 2배로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윤 후보는 혁신 성장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직업 훈련 투자를 더 확대하고 또 교육 과정도 좀 개혁을 하고 지방 청년들을 위한 지방 대학과의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당선 이후에는 공연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개전 12일째는 현지 시각 7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평화회담을 열어서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문제에 일부 진전을 봤지만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미하일로 포돌야크는 회담 종료 직후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인도적 통로 개설에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비가임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3차 회담에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는 개전 일인 지난달 24일 새벽 4시부터 현지 시각 7일 0시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모두 406명, 부상자는 80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망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해외 지원병으로 구성된 국제군단이 편성돼 방어에 나섰습니다. 키이우 시내 안팎의 진지를 구축한 우크라이나 지원병들과 함께 결사 방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의 한 방어 진지. 생김새와 복장이 제각각인 병사들이 보입니다. 멕시코 출신 지원병이 방탄조끼를 입는 동안에도 포성이 들립니다. 영국에서 온 지원병은 동료들에게 대전차 무기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I'm fighting for democracy because democracy is precious and one man shouldn't decide that another country shouldn't have 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 지원병 숫자가 1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제군단을 편성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참호 전투를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대부분 지원병입니다. Москаль прийшов до мене додому. У мене двоє дітей, батько, дід, баба, всі горбати на цій землі. Я не можу сидіти вдома, коли, будемо так казати, наша держава, в якій я родився, в опасності. За цього я тут. 키이우 시내에서도 자원한 지역 방위군이 곳곳에 대전차 바리케이드를 치고 러시아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Багато моїх знайомих пішло воювати. Пішло дуже багато до армії просити, щоб їх взяли на фронт. Я відчуваю свій обов'язок також щось зробити для своєї країни. 부차와 고스토멜, 이르핀 등 인근 도시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키이우에도 극도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 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유럽 국가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논의했던 미국이 단독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제재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단독으로 제재를 진행하더라도 미국 정부로서는 유럽 국가들과 계속 상의한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now in very active discussions with our European partners about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to our countries, while of cours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steady global supply of oil.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거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필요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제재에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인 것으로 일부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도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역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And here we should not make a mistake. We have to ensure that they don't generate unmanageable risks to energy supplies in European countries and beyond, including Ukraine.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는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옥죄 초강력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나서려고 하는데
실제 제재가 발동되더라도 유럽이 빠진 경우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공포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진정됐지만 당분간 전쟁과 제재 진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심하게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2% 오른 119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최고 130달러 50센트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가 폭등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것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역시 장중 최고 139달러 13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기며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던 한국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폭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12.9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직전 값을 넘어섰습니다. 날마다 여기 와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보통 한 50원에서 많게는 한 70원 가까이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그 추세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치솟으며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를 시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입니다. 수입액이 늘며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 등이 타격을 받으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성장은 더뎌지지만 안 그래도 높은 물가는 더욱 올라가며 연료비나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서민층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2,000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석 달 연장에 이어 인하율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내리는 방안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이 떨어지면서 20% 인하 중인 지금보다 최대 14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에 인하율 확대까지 더해지면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은 수급 불균형으로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더해져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일 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밀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 국가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수출 통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흑해연안의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계 3대 곡물인 밀과 옥수수, 콩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은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 이후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곡물 거래 단위인 1부시엘당 가격은 스위프트 제재 직전 8.6달러에서 11.34달러까지 올라 불과 4거래일 만에 31% 폭등했고 옥수수 가격도 14%나 올랐습니다. 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옥수수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약 30% 정도 수준이고 러시아산 공급이 없어지면 공급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남미 지역에 2년 연속 가뭄이 계속돼 콩 생산이 급감한 것과 최근 해양 운임과 환율이 오른 것도
곡물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 곡물은 70%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30%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곡물 도입 가격 상승은 축산과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입 단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져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국내 물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곡물 가격 급등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까지 번질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과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2.2도, 대전 영하 1.7도, 광주는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산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이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피해가 누적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 확산 방지에 주력한 산림당국은 곧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경북 울진 산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밤사이 인력 3,9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주로 마을과 문화재 같은 주요 시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선 구축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산림당국은 특히 한때 코앞까지 불길이 번진 금강송 군락지 부근에도 진화 대원을 배치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7,7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 상황 때문에 진화는 더디게 이뤄져 산불 발생 닷새째지만 진화율은 50%에 불과합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완전 진화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 발생 면적이 워낙 방대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와 수시로 바뀌는 바람까지 말썽인데요. 특히 낮 2시쯤부터는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뀔 걸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바람이 불면 산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산림당국은 오전 중에 불길을 최대한 잡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곧 헬기 80여 대를 띄워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네, 강릉에서 시작돼 동해까지 번진 산불. 어제 오전 중에 큰 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밤사이 강릉 옥계와 동해시에서도 진화대원 600여 명이 직접 물을 뿌려가며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강릉과 동해의 경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불 진화가 가능할 걸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헬기 진화 작업은 물론 울진으로 소방 장비를 보내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95% 정도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산림청은 오늘 오전 중 주불을 완전히 잡는 것을 목표로 헬기 16대를 투입합니다. 이 밖에 강원 영월군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역시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가량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난 4일 동해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만 1,8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시설 570곳이 불에 탔고 주민 492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생각보다 산불의 기세가 너무 세서 진화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진화율을 점점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였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의 원인으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이 지목된 상황에서 경찰이 의심 차량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4일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경북 송이산 입구를 지나간 차량 4대의 번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오전 11시 10분쯤 차량 석 대가 입구 근처를 차례로 지나간 뒤 연기가 났고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전후 4대의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차량 번호와 종류를 산림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북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너무 짙어 어제 헬기 운항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진화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YTN 헬기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산맥, 능선, 골짜기마다 뿌연 연기가 피오릅니다.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인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지역. 남서풍을 탄 연기는 하늘까지 퍼집니다. 늘 푸른 바늘잎으로 유명한 금강소나무숲 인근. 아래바닥엔 불길이 일렁입니다. 삼척 동해시를 넘어가는 경계 지점. 이제부터는 구름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화염이 긁고 지나간 곳은 온통 잿더미, 그래도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진화 작업을 재개한 산림청 헬기는 연기를 뚫고 현장에 진입합니다. 강릉 일대 피해 확인을 위해 이륙한 헬기, 하지만 짙은 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퍼져나온 연기가 북동 방향 바람을 타고 강릉 상공에서 합쳐졌습니다. 피해가 심한 동해 해변 쪽으로는 헬기 운항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강릉은 지금 그 연기와 바람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서 실제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산림항공이나 산불 진화 헬기들도 비행을 다 금지한 상태였고, 산불 주부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고비에서 변덕을 부린 바람과 날씨, 대형 산불로 인한 주민 고통과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짙은 연기로 현장에 투입된 헬기들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면서 산불 문의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산자락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 진화 헬기가 평소보다 10m 이상 높이 비행합니다. 화재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탓에 불길을 타격하는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헬기 진화는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연무가 심하면 헬기가 고압선이라든지 산 능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헬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서 가파른 산비탈에서 진화대원들이 불길과 맞서 사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낙엽, 흙 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잔불을 찾아내 꺼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진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목표했던 주불 진화도 실패했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산불 현장뿐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놀란 시민들의 산불 오인 신고와 문의가 3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연기도 좀 많이 나고 천내도 나가지고 산불이 난 줄 알고 좀 무서웠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살 이모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평소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평화회담에서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휴전 협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의 벨라베슈 숲에서 3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문제에 대한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협상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나토 비가입, 둘째는 크림반도 병합 인정, 셋째는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국가 승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해법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We have the possible resolution for these 3 items, key items. What needs to be done is for President Putin to start talking, start the dialogue instead of living in the informational bubble without oxygen. 나토 비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Ultimately, there's a trust deficit between both sides, and while the ceasefire is in play, the military on both sides are able to make gains. So it's very difficult to actually enforce. 개전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영토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강력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군의 예상 밖의 강한 저항, 그리고 천문학적인 러시아의 전쟁 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양측이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을 타결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UN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는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새벽 4시부터 현지 시각 7일 0시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27명을 포함해서 406명, 부상자는 80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도시에 맑은 피리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란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한국인 플루티스트의 아름다운 연주가 잠시나마 전쟁의 고통을 잊게 해줬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입니다.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의 임시 휴식처인 폴란드 프셰미실에 있는 한 피란민 캠프. 맑은 피리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직접 작곡한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치고 큰 감동을 받은 피란민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송 씨에 다가와 안깁니다. 송 씨는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월드비전 등 여러 민간단체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피리를 연주할 뿐 아니라 피란민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와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보고 빠른 시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란민들이 몰려드는 프셰미실 기차역 선로에서도 플루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 씨는 직접 준비한 작고 가벼운 피리, 휘스를 주변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 피난을 온 어린아이들도 신이나 악기를 마구 불어댑니다. What city? City. City Odessa. How long? 3 days? 2 days? I don't know, 1 day. 1 day? 피란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듯한 맑고 청량한 피리 소리는 좁고 불편한 캠프에 모인 피란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내일 대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당일 현장 투표가 실시됩니다.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함에 직접 투표할 수 있는데요. 신현준 기자가 확진자 투표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하지만 투표소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이나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동은 걷거나 자신의 차량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 외에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가 보낸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 격리 통지 문자를 보여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종이상자나 쇼핑백을 투표함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를 마치면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건 이번 대선이 처음입니다. 대상자를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재택치료자 115만 명 가운데 25% 정도인 18살 이하를 빼고 사전투표 참가자를 제외하면 5, 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위원장이 오늘 낮 12시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노 위원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준비 부족을 시인하면서도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3월 8일 화요일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겁니까? 저는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고요. 예. 아마 투표하신 분들은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본인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네. 지금 각 당에서는 서로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워낙 끝까지 여러 지표에서 박빙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보니까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신문은 한국일보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위쪽의 사진을 보면 두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예, 그 손가락 아래는 하나와 두 개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아래는 이제 모름, 빅데이터도 두 손 들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솔직한 것 같은데 예. 아직 누가 이길지 이 빅데이터조차도 모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신문 내용을 보면요. 포털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네이버는 윤석열 후보, 구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통상 보수 지지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설명도 함께 붙여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문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당선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는 밀렸지만 네. 이 빅데이터에서는 관심이 높았던 사례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예. 무관심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증명이 됐다고 하고요. 예. 빅데이터 분석이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나름의 보조 도구로 활용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이 뭐 나름의 효과는 있지만 그걸로도 이번 대선은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와 선거의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걸 분석할 것 같은데 날씨는 그럼 누구 편입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네.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7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당선자와 기온의 연관성을 분석한 건데 네. 기준을 서울의 12월 평균 기온인 0.4도로 잡았습니다. 2012년 대선까지는 12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 기온을 잡은 거고요. 네. 하나씩 보면 노태우 0.2도, 김영삼 영하 0.5도, 박근혜 영하 6.9도였고요. 김대중 영상 7.7도, 예. 노무현 3.1도였습니다. 예.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추울 때에는 보수 후보가, 따뜻할 때는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된 결과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균 기온 이상이었습니다. 예. 예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신문은 기온과 선거 결과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율도 기온하고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비가 오면은 뭐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전망들을 하긴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날씨가 좋으면은 나들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여러 예. 얘기가 나오는데 당일 날씨가 투표율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날씨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랑 좀 이렇게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재미있는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이제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 두 후보들 어디서 선거 운동합니까? 정말 뭐 막판까지 이제 후보들이 선거 운동, 유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한겨레 신문에 실린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관련 기사인데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 윤석열 후보는 시청광장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곳 떠올려 보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아마 느끼실 텐데 두 곳 사이의 거리가 약 400m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예, 방송 장비로 하면 목소리가 들릴 정도 아닐까요? 예, 그리고 함성도 아마 섞일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심지어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오후 8시부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바로 옆에서 유세가 진행되는 모습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을 통한 유세는 밤 9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9시 이후 후보들은 확성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심상정 후보는 홍대 인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면서 2030 청년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선거 운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여야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나 봐요. 예, 아무래도 우려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다소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원장, 선관위도 일단은 본투표에 문제가 없도록 집중하겠다면서 대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조선일보 제목만 보더라도 확진자 투표 시간 90분인데 선관위는 얼마나 몰릴지 예측 못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투표 때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증상이 있는 확진자가 야외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6시를 전후로 미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경우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도 마쳤고 투표소도 본투표 때가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분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추가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장 대규모 인원 추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제 딱 하루면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라는 게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투표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문제를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인데 샤이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샤이 오미크론 말 그대로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확진자를 말합니다. 네. 이전에 셀프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는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오는 환자 10명 중 서너 명은 오미크론 재택치료 환자 증세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권유를 하게 되면 자가검사 키트에서 음성 나왔고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감기약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딱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정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샤이 오미크론 등 숨은 감염자를 합치면 지금 전체 감염자는 60만 명 정도에 달할 수 있다라는 추론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불 상황 좀 보겠습니다. 산불이 생각보다 끄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겨울 가뭄에 또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강풍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기후 변화 영향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고 또 습도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기 좋은 조건이 점점 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강수량을 보면 1973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이런 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불에 강한 수종을 심고 또 불똥이 날아가 쉽게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숲 가꾸기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경북 울진 산불 지역에 동풍이 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바람이 예보와는 달리 강하지 않기를 또 진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피해 면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은 좀 제발 날씨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가 기사네요. 유가가 뭐 $200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0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130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미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문제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고요. JP 모건도 $185 선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보면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관련 업계는 현재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고 하고요.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유가 상승이 유가에만 그치지 않고 원자재 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서 우려가 시름이 더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휴전 협정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다음 이근데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로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SNS 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의용군으로 참전을 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 보면요.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해서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외국인 2만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민들도 100여 명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100명이나 합니다. 있습니까? 예, 그 통계상 그렇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렇게 자국 정부 허가 없이 참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참전을 떠나서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나 여권 반납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야 정말 이해가 되지만 일단 안전이 걱정이고 다음에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사인데
운동선수 2명이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인 것 같고 저 옆에 선수는 러시아 선수인가요? 예, 대비해서 사진을 담아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국기에서도 추측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예. 최근에 열린 한 테니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인데 이 선수 불과 대회 일주일 전까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공격이 심해지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탈출한 후에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경기를 마친 이 선수 자신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옆에 있는 선수는 최근 기계체조 대회에 참가한 러시아 체조 선수인데요. 예. 유니폼에 알파벳 G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국기가 붙어 있어야 할 그렇죠. 위치인데 이제 단상 이 선수는 3위를 차지했고요. 예. 단상에 오르기 전에 테이프로 이 G 표식을 붙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G 표식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나 차량에 부착되는 표시로 해석이 되는데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체조연맹은 즉각 해당 선수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최소 이틀 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각, 오피스텔 앞에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10여 분 뒤 한 남성이 끌려 나오고 경찰관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기 위해 황급히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4살 여성 A씨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시각은 밤 10시 반쯤. 경찰은 A씨가 살던 오피스텔 14층에서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곳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숨진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25살 안모 씨도 발견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였고 빈술병 수십 개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숨진 A씨의 몸에서는 일부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외상이 있다고 있긴 하네요. 하악 그리고 안면부 목 이 정도. 피의자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채 이틀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안 씨가 과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혐의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다방에 밀실을 꾸며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64살 A씨 등 다방업주 14명과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 다방 14곳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놓고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들에게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고양이를 잡아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시쯤 순창군 순창읍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고양이의 목을 잡아 2차례 담벼락에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를 발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비 소식 없이 대기의 건조함만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과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2도로 크게 춥진 않은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영동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2.2도, 대전 영하 1.7도, 광주는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